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일 기소될 수 있으니 시위하라고 알린 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등 공화당 내 그의 동맹과 라이벌 모두 그를 보호할 태세입니다. 그가 기소되면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고 선거철 미국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단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검찰의 기소 요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 불륜이었던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불법으로 줬다는 케이스인데 뉴욕 검찰 담당이기 때문에 뉴욕은 시위에 대비 중입니다. 은행 사태는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시그니처 은행을, 스위스 다국적 은행 UBS는 크레딧 스위스 뱅크를 인수합니다. 186군데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망할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은행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약 과반수입니다. 뉴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자율 인상 범위와 언제까지 인상할 것인지입니다. 아마존이 9,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노조는 내일로 예정된 파업을 멈출 생각이 없지만 교육부는 주 노동위원회가 오늘 리뷰하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항구 동시 마리우폴을 방문했습니다. 푸틴은 나치인 우크라이나 군대가 시민을 버려서 마리우폴이 함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국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중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그가 푸틴을 돕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진핑은 이번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정의 한계를 테스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유럽과도 등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미국의 그 방송의 탑 뉴스는 뉴욕의 연방 대배심인데 연방 대배심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 케이스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기소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고 보고 있죠.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뉴욕이 아주 삼엄하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내가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체포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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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 위반 혐의로 지문을 찍고 기소되면은 그렇게 되죠. 사진이 찍히고 어쩌면 수갑을 찰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 아주 그 위험하지 않다 생각되면은 앞으로 수갑을 차죠. 그리고 위험한 폭력 범죄 피고인 경우는 뒤로 해서 수갑을 찹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이스는 중범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폭력과 연관된 것도 아니고 해서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대통령 예우가 없다면 뭐 앞으로 수갑을 찰 수도 있지만 금방 뭐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라면 이슈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다시 한번
아주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며칠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며칠 뒤 내지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이 케이스를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대통령 선거 거기까지 본선까지 대강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소 사유가 첫 번째 대통령 선거할 때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포르노 배우였었던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여성에게 불륜 관계였는데 입막음용으로 선거 투표하기 몇 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의 픽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변호사,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시켜라. 언론에 인터뷰하지 못하게 하고 마이클 코엔의 진술에 따르면 돈을 줬습니다. 뒤에 트럼프로부터 다시 변제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본인은 마이클 코엔은 유죄를 인정을 했고 3년형을 선고받아서 1년 조금 넘게 복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가 터졌었고 이리하여 감옥에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코비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 사람은 형량을 끝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돈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내가 그 말상인 여자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도 그럴 생각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기소되고 나서 트럼프가 순순히 체포될 것인가 아닌가 이건 이제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본인이 그렇게 본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수갑을 차든지 차지 않든지 지문을 찍고 머그샷 찍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통령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시위해라. 프로테스트 3제곱 했고 미국은 전현직 모두를 합쳐서 이런 일이 처음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과 바이든 현 대통령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되려면 그 돈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재단에서 줬다고 사업체에서 줬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범죄 포르노 여배우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에는 당선이 돼야지 되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도 거짓말을 해서 마이클 코엔에게 돈은 줬는데 그건 그냥 그가 일한 거 준 거야. 그 돈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더블 증명을 다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쉬울지 쉽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됐어? 하고 뭉치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뉴욕의 검사도 민주당이고 이건 민주당에서 내가 이제 그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지금 나한테 뭔가를 씌우는 거야. 바가지를 씌워놓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놀라운 기술을 미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정치인들은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주목받는 것 자체가 자산이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적이 있을 때 너무나 잘 싸웁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딱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니까 나를 지켜달라 해서 주변에는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돈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어요. 모든 기금이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자금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뭐 작은 글씨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적 비용으로도 쓰였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였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뉴욕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스의 네이트 실버 아주 정치에 관해서 특히 통계에 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단은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정말 내일이든 모레든 기소를 하고 만다면 처음에는 그리고 공화당 엘리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할 것으로 누구든지 다 예측을 하고 그 같은 보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2024년도 내년도 11월 달에 대선 그리고 이제 많은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가 되면은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이 선거 전문가 네이트 실버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치러졌었던 2000년도의 중간선거에서 얼마나 졌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도 그 당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텃밭이 민주당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무슨 영킴이라든가 아니면 미셸 스틸 이런 한인 의원들이 다시 그 자리를 공화당으로 채우긴 했지만 이 두 사람이 공화당 의석을 빼앗는 동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수많은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중요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예비 선거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지지자들이 그 당에서 뽑으니까 거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선거 가면 어차피 그때는 이제 확장성이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선거에서 확장성이기 때문에 공천받은 이후에는 한군.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니까 그렇게 본선거에 가면은 공화당에서도 이길 트럼프도 중요하지만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 뭐 바이든이 나와서 바이든이 됐던 누가 됐던 우리가 이겨야지 민주당에게 또다시 4년 대통령 권한을 줄 수 없어 해서 대안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져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일로 기소돼서 그야말로 좀 이점을 받아서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이겨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난다면 민주당에게 다시 정권을 물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화당 전략가 리암 도노반 굉장히 아주 베테랑 공화당 전략가입니다.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이든과 선거를 치르더라도 이 본선거에서는 지고 말 것이다. 그저 단지 본인의 지지층만 뭉치게 할 뿐이다. 지지층만 뭉치게 할 뿐이다. 중간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흩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벌써부터 본인의 공화당의 내부 사람들이건 라이벌이건 트럼프 쪽으로 모입니다. 일단 기소 전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라이벌이잖아요. 이제는 본인도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 문제가 많게 느껴진다.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이 같은 트윗을 하기 전인 목요일 이틀 전에는 그 똑같은 입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인 의구심, 어떠한 혐의 같은 것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그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은 그러면 대선 후보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가? 언론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또 싹 피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이 자유국가니까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본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세게 나갔잖아요. 내가 기소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시위하라. 나를 위해는 자꾸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미 센터드 된 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또 시위하라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의 표를 받아야지만 마이크 펜스도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뭉터기 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에게서 떠나서 그와 딱 끊고 나서도 그의 표를 내가 가져가면 좋지만 아직 그럴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 이 사람은 물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니까 시위도 하지 말고 폭력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주에 하원이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연례 리트릿 같은 것 했었거든요. 이 일로 사람들이 시위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시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위의 규모 같은 거. 그러면서 서둘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빚을 졌잖아요. 하원 의장이 될 때 기억하시죠? 그 프리덤 코커스라는 공화당의 극우 그룹이 이 케빈 맥카티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15번째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계속 반대를 하니까 마지막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몇몇 프리덤 코커스 멤버들이 케빈 맥카티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하원 의장의 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케빈 맥카티도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좀 지도자로서 그런 평화로운 모습도 보여야지 되긴 되는데 아직도 트럼프가 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맥카티도 케빈 맥카티가 이 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하는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의 뉴욕의 검사를 비난을 합니다. 엘빈 브래그 민주당이거든요. 정치 목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누구를 정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 오하이오주의 그 하원 의원을 딱 책임자로 해서 검사실이 혹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방 자금을 수사 자금으로 썼는지를 하원 소위원회가 수사를 하도록 법사위원장이 짐 조르단이니까 짐 조르단 아래서 내가 지시를 할 것이다. 월요일에 이미 지시를 했겠죠. 론 디센티스와 니키 헤일리는 이미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떠나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전직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주당만 이제 선명한 거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신을 뉴스에 딱 붙여두고 법을 위반하고 나서도 숨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이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 중도적인 입장, 중도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욕 주지사 법무장관 꿈을 꿨고 또 법무장관이 될 뻔도 했지만 자레드 쿠슈너라는 대통령 사위의 아버지를 아주 그 더러운 그 범죄 사실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검사 당시에 크리스 크리스티였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되지 못한 사람.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멀어졌죠. 특히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크리스 크리스티는 서커스를 계속하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돈으로 이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다른 국가에 대한 배려, 당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러나 트럼프가 기소되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별로라고 생각한답니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더 믿는다는 그런 거고요. 뉴욕 경찰국은 시위에 대비해서 지금 텔레비전도 보면은 안전 계획을 많이 세웠고 일요일에도 지금 뭐 순찰력도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경찰국의 시니어 오피스 10명, 시장실의 시니어 오피스 2명이 또 회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그 청년 공화당 그 클럽이 시위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평화적으로 시위하겠다고 하고 시위는 항상 평화적으로 시작해서 좀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마랄라고에서도 시위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우 선동가로 잘 알려진 로라 루머라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극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잭 포소비에크라는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자에게 마가 시위를 우리는 해야지 된다. 금융 시스템에 해를 끼치려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자 해서 막 혼돈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 모든 혼돈은 트럼프가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검사의 그 전화번호를 소셜미디어 같은 데다가 쫙 뿌리고 전화를 걸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위협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이미 그 검사는 엘빈 브래그는 타겟이 된 겁니다. 그의 보좌하는 사람들도 타겟이 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맨하탄 그쪽에서 처음으로 검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그를 향해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요. 내일 아니라 어느 날이라도 기소되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와 컨택을 하게 됩니다. 기소됐으니까 순순히 체포될 것인가? 체포되고 나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아니면 체포를 거부할 것인가? 보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검사나 재판부와 피고 입장인 사람이 서로 막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판사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판사의 일을 할 때, 검사도 검사의 일을 할 때 막 그냥 반항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나중에 뭐 저 일이 저 정도의 형량을 받을 정도야 하는 형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순순하고 뭐 죄를 뉘우친다던가 이런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판결문에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하면 형량이 감형되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복하는 DNA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나 순순히 체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그 다음에는 론 디센티스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것을 살고 있는 곳이 플로리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플로리다의 주지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에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자신의 표로 가지고 와야지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장 발부를 하라고 체포 영장을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승인을 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 지지 기반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구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만약에 정치적인 라이벌인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든 도우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지사 자체가 법적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 직전에 본인이 벌을 받아야지 되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론 디센티스가 트럼프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많죠. 뭐 조지아주 케이스, 이 포르노 배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무슨 여성과의 케이스, 의사당 사건, 기밀 서류 사건, 그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마녀 사냥을 하고 민주당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보복이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미국이 얼마나 시끄러워질지는 정말 너무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법률 사무소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릴 그 뉴스에 딱 눈이 꽂혀서요. 오늘은 주식시장 조금 괜찮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미국과 스위스에서 문제 있는 은행들을 문제가 없는 내지는 덜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은행들이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190개의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에 관한 보도가 오늘 USA 투데이에 실렸던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서 커뮤니티 뱅크 컵에서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시그니처 은행보다는 원래 이 은행이 조금 더 작은데요. 규모가 자산 규모가 아무튼 그렇게 인수를 해서 시그니처 뱅크가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고 나서 이틀 뒤에 망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둔 그런 은행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예금 같은 거 전부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서 접수를 했고 융자도 접수를 했고 시그니처의 지점이 40군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랍니다. 오늘부터 시그니처 뱅크가 이 프래그스타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데 뉴욕 커뮤니티 뱅크 코퍼레이션이 지난해 말에 이 그 프래그스타 은행도 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스타라는 은행으로 영업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한인은행이 합병을 하면은 그 어느 은행으로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면 새로 이름을 짓느냐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수하는 은행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그니처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기분 좋을 때 서로 몸집 불리기 위해서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망해버린 뒤에 인수하는 것이니까 시그니처라는 그 은행의 이름은 지금부터는 세상에서 이제 잘 들리지 않게 되겠죠. 해서 24번째이군요. 24번째 지역은행이네요. 이 뉴욕 이쪽에서 지금 인수한 은행에서. 그리고 또 스위스의 문제도 유럽에서 막 그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했었잖아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우지수는 217.64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저 왜 안경 안 썼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경 안 써도 보이는데 쓰는 거였나 보네요. 잘 보이네요. 저쪽 벽에 있는 그런 화면이. 평소보다 글자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서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유럽에서 시작하고 아시아와 뭐 시차가 조금 미국이랑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됐지? 어제 유럽과 어제 한국의 코스피도 굉장히 그 시작할 때 낮은 장세로 시작하던데 실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고 나서 주식 시장은 괜찮은 편인데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를 몇 년 동안 계속 뭐 돈 세탁 혐의 등등 해서 영업 실적이 부진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윤을 낸 적도 거의 없고 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20억 달러 이 정도의 인수래요. 이렇게 싸게 주주는 한 주당 22달러 48센트 해서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완전한 그 합병이 이 경우에는 추진이 된다고 하거든요. 참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투자뱅크가 미국으로 말하자면 그 골드만삭스 같은 이 투자뱅크가 167년 된 유럽 은행이랍니다. 유럽 은행에서 자이언트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시그니처 뱅크 망한 이 두 군데 은행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세계의 한 30대 아주 중요한 그런 금융기관에 속하는 곳이었으니까 167년 역사가 며칠 만에 망하더군요.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도 40년 역사가 한 40시간 만에 망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방송할 때는 20년 쌓아왔던 크레딧이 두 달 만에 망해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은행 경우는 돈을 다루는 건데 167년 된 은행이 기반이 얼마나 단단하지 않았으면 최근에 그전에 아무리 단단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단단하지 않으면 167년 된 은행이 며칠 만에 망할 수 있고 40년 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40년 한 35년까지는 그럭저럭 그랬겠죠. 그러다가 테크붐 있고 나서 몇 년 사이에 확 성장을 하긴 했지만 전통은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이 40시간 안에 망한다니까요. 어느 한 해라도 딱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어서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을 지금 합병 인수하는 UBS가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89% 거의 90%는 스위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 2.4% 지분이 있고 또 아시아도 2.5% 정도 지분이 있고 유럽에 여러 나라 합쳐서 5% 정도 지분이 있고 그래야 이제 100%가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덩치도 크고 한 은행들이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돼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와 연관돼서 피해를 봤다 하는 곳은 고소에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하는 팀에서 그 일은 알아서 할 문제고 이렇게 해서
세계는 이제 다 이게 연결돼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점 우리가 살면서 세계 뉴스를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는데 USA 투데이가 오늘 보도하기를요. 186군데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망할 위험에 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망했느냐? 첫 번째는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이 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을 한 군데에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 채권을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그게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재택근무까지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이제 등등 해서 그런 것과 비슷한 이유로 186군데 은행이 망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사회과학 연구 네트워크,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네트워크의 이제 논문으로 쓰여진 것을 뭐 USA 투데이가 인용을 한 것이니까 믿을 만한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 186군데 은행이 한 은행 예금주의 반 정도가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면 망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다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또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막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딱 그 돈을 집어넣어서 좀 11군데 은행이 다른 라이벌 은행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지금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열심히 시동을 걸고 막 페달을 밟고 있는데 그 은행을 살리자고 도와주잖아요. 이게 같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 정도가 갑자기 돈을 인출하기로 결정하면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 뭐 3천억 달러 정도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돈이라서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연준이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네요. 21일, 22일, 오늘 19일인가요? 20일인가요? 보통 화요일, 수요일에 공개시장위원회 하니까 늘 그러니까 오늘이 뭐 20일 맞네요. 20일 맞네요. 20일 맞는데 이번에는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49%랍니다. 글로벌 마켓,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제 이것을 여론조사를 아주 뭐 실력 있다는 그런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3월 15일부터 17일까지니까 은행 사태 막 터지고 이럴 때였었잖아요. 해서 그러면 이제 이자율은 5.5%에서 6% 정도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49%. 12월 달에는 18% 뿐이었거든요. 현재 이자율은 4.5%에서 4.75%니까 이번에 이번 주에 올리면 5.25인데 그리고 나서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6%는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미국이 6% 선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3분의 1은 연방준비제도가 5.5% 미만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2024년 이전에 내년 이전에 올해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조금 며칠 사이에 늘어났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지금도 올 봄부터는 이자율을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조금 신중한 경제 전문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신중한 이런 그 언론 매체들은 은행 망하는 건 은행 망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다. 이거 구분해서 봐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망하는 것을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이 물가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 그런데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나 아니면 이슈들이 막 뭉쳐져 있어서 그런 은행권이 망해서 막 어수선해지면 그러면 경제가 안정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것까지 판단할 그 거시적인 안목은 없으니까 경제 전문가인들 그 모든 거시적인 안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돌발 변수가 터지는데 그때마다 그리고 그 터지고 말고 하는 이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과거와는 달리. 그래서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자율 이 분야와 인플레이션과 은행 사태는 조금 따로 구분을 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제 LA 통합교육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할 것인가 그 문제와 또 다른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존 짧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9,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달에 18,000명 감원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가 두 번째 감원 한 10,000명 정도 한다고 한 것,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그 전에 코비드 팬데믹 그리고 아주 그 업계가 막 성장할 때 너무 많이 고용을 해놨다. 물론 그때 아마존은 모자랐었어요. 사람들 모자라고 했지만 물론 분야마다 또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아마존은 광고 그리고 트위치, 아마존 웹 서비스, PTX라고 하는데 PTX가 약자네요. People, 그리고 경험, experience, 또 tech에서 PTX 유닛에서도 감원을 한다. 창고 분야 감원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몇 개월 전에 할 때 같이 하지 그랬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이러한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이게 이제 아마존의 CEO의 얘기고요. 이제 학교 LA 통합교육부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이 4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업을 해서 학교를 아이들을 못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될 텐데,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지금 주 노동위원회가 이 파업이 과연 정당하지 않은지를 리뷰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거 법적으로 파업이 불법이다라고 하려고 해봤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 고용관계위원회에 했는데, 고용관계위원회에서는 노조 측이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교육부가 어떤 자신들의 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경우 시위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끝났고, 실패해서 이번에는 주 노동위원회에 좀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서 결론이 이제 빠르면 오늘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통합교육부는 시위가 지금 임금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도 99명 가운데 1명이 홈리스 피플이 된다. 이게 이제 교사의 파업은 아니고요. 교사는 할 수 없이 물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에 동조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한 3만 명이나 되는 카페테리아, 버스 기사, 그리고 이제 학교에 무슨 가드너, 모든 학교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면 그 노조가 3만 명 넘는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사서도 카운슬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저런 이유로 파업에 동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이건 본인들이 조건을 좁게 가져가려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LA 통합교육부의 경우는 80%가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는 학교가 부잣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보다 훨씬 역할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하는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학교는 문을 닫아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미리 오늘 해놓으셔야지 됩니다. 차일드 케어도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고 수용 인원이 얼만큼인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환영하죠. 그런데 도서관에 맡기면 되지 아이 공부하고 있으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하시는 시간과 도서관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도서관은 10시에도 오픈하고 12시에도 오픈하고, 어쩌면 너무나 제너러스한 도서관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찍 오픈하고 더 늦게 닫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공무원이니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일부 도서관은 원래 늦게까지 여는 곳이 있기도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학업에 관한 것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하지만 이건 의무는 아닙니다. 성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난 학교를 안 가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학생들에게 뭔가 한다고 하고 결론은 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파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게 LA 통합교육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뭐 세계사의 큰 흐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두 가지 이슈를 보면서 예전에 무슨 뭐 영주시대, 성시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돼 있는 멤버국 123개국에 푸틴이 발을 디디면 체포된다. 발 안 디디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리우폴을 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간 것인데 마리우폴은 지금은 다 많이 잊으셨겠지만 막 극장이 있고 극장 아래서 아이들이 그 칠드런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 폭격하지 말아라 하고 그 극장 지하에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들이 있고 시민들과 같이 있고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마리우폴시 유적지가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거기 가서 밤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갔더니 그랬더니 누가 밤에 와서 대낮에 볼 황폐한 광경을 안 보려고 밤에 왔다. 전에 마리우폴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저지른 범죄자들은 항상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왔구먼. 이게 이제 전 마리우폴의 시장이 한 얘기고 헬리콥터 타고 갔다고 하는데 필하모닉 홀, 음악을 연주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 잡아서 막 직결 재판하려고 했었거든요. 유엔에서 난리쳐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갔고 전쟁 시작하고 10개월 뒤에 점령해서 2만 명 사망했고 전체 인구가 50만 명에서 그리고 35만 명은 다른 곳으로 갔고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죠. 모두 다시 지어주고 러시아 사람들 막 이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푸틴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고 길 이름도 바꾸고 아무튼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둑답게 밤을 틈탔군. 밤에 왔다 뭐 이런 얘기고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 이제 도착해서 행사 다 하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푸틴 대통령과의 우정을 테스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유럽과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미국과도 적이고 유럽과도 동시에 적일 수는 없잖아요.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시진핑으로부터 좀 뭔가 받으려고 하고 중국은 경제도 살리고 싶고 러시아로부터 이미 에너지 같은 것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유럽과도 뭔가를 해야지 되니까 군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무기를 보낼까 하는 카드를 미국이 경고하지만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이 방문이 끝나면 시진핑은 어쩌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런데 직접 컨택과 전화 컨택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이 시각이 딱 나는 평화의 중재자다. 하지만 러시아 편에 서 있는 것은 뭐 서방 세계가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일이고요. 해서 시진핑에게 도전은 모스크바와 가깝게 지내면서도 다른 나라와 긴장을 유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쉽지는 않죠. 중국도 또 그러면서 미국을 대적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푸틴은 이 전쟁에 집착을 하고 있고 베이징이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물론 지난주에 무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이런 문제를 중국이 중재를 했지만 그것과 지금 당장 우리 땅이 침략당하고 있는 이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진핑으로서도 뭐 그다지 쉬운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그 대리 전쟁, 뭐 시진핑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이 딱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치를 때는 트럼프 이전이었고 미국의 힘이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유엔에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 가서 살상무기를 뭐 사담 후세인이 갖고 있어 했는데 나중에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유엔에서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유엔도 탁 쳐버리고 영국과와 이렇게 뭐 손을 잡으면서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나왔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미국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아랍에서 유일하게 이라크가 뭐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라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